2차 시험은 이제 지금 한국에 대기 중이에요. 영한 한영을 하는데 뭐 영한을 먼저 할 수도 있고 한영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영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교수나 아니면 한국인 교수가 직접 읽어줘요. 그 앞에서 거리가 한 여기서 이 정도 거리 앞에서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게 되고 교수분들이 3명 내지 4명씩 앉아서 방이 한 2개 정도 꾸려지는데 한 명씩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가서 만약에 영한을 먼저 한다 그러면 외국인 교수가 준비됐습니까? 그냥 쭉 읽어요. 보통 길이는 평균적으로 한 1분 30초 정도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져요. 안 끝나요. 자기는 빨리 통역을 하고 나가고 싶은데 끝날 만하면 계속 떠들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좀 패닉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는데 외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교수님들은 사실은 이거를 영한 통역, 한영 통역이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시험은 보지만 이 수험생들이 통역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통역을 할 거다 당연히 기대 안 하고 이분들이 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영한 통역에서는 당연히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고 그 다음에 한국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는 한국어가 조금 뭐랄까요 서투르고 좀 클럼지하게 나와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업을 진행해 보면 어떤 친구는 말을 좀 또랑또랑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눈빛만 봐도 이 친구는 이해하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알아요. 단 이 사람이 지금 표현을 잘 못할 뿐이야. 자기도 답답해하면서 또 뭐 극단적으로는 반대의 경우에는 한국어는 굉장히 번드르르해요. 그런데 저 친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딱 해보면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라는 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는 한국어 습관인데 한국어 자체를 글쎄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저녁에 강의를 오랜만에 하니까 잘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평소에 내가 쓰는 단어 영어도 똑같지만 평소에 내가 강의하면서 쓰는 단어들 그런 걸 저도 계속 쓰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통역이라는 거를 어떤 분들은 뭔가 평소와 내가 일상과는 무관하게 어떤 전문가의 영역으로 가서 그 순간에 그 어떤 뭐 거기에 딱딱 떨어지는 어떤 그 터미놀로지를 내가 갖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 관련 문제를 하건 경제를 다루건 정치를 다루던 간에 여러분들의 그 보캐블러리의 그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오지 그 순간 대단한 단어들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평소에 어떤 단어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고 화법도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쓰는 어떤 화법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결국 논리력의 문제도 중요하겠고 평소에 화법 내지는 언어 습관이 조금 디센트 해야죠.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긴장한 상황에서 좀 거의 그 정신줄을 거의 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시험을 볼 때는.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 중에 말을 내가 뱉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좀 강조한 건데 시원한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화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목소리의 크기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다 작용을 하겠는데 아이디어를 디테일하게 뭐 내가 형용사라든가 부사의 어떤 그 뉘앙스를 다 살려서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시험에서.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그냥 직선적으로 딱 말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한다거나 약간 자기는 좀 현학적으로 보이려고 괜히 고급 단어를 쓴다고 말을 늘어뜨린다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답답해지는 거고 듣는 사람은. 그리고 그 시험 현장에서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그날 물론 주제가 여러 개가 있지만 비슷한 내용을 하루 종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앉아갖고 그 앵무새처럼 자꾸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어쨌든 좀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그 이상할 정도로 그 답답함을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지금 그분들은 다 이제 은퇴하지만 막 쫓겨나고 그랬어요. 교실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답답하면. 그
학대죠, 그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소리야, 그렇죠? 발음, 톤, 목소리 크기 등 했는데 어, 여기서 조금 그 발음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어,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하는 한국 사람은 영어 발음이 좋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의 악센트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들이 알아서 이해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 가서 한국어 할 때 악센트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경 씁니까? 그죠? 그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소위 글로빗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과정을 하고서 사회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소리 자체에 대한 훈련은 하셔야 돼요. 이게 소리 자체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일종의 그 reliability가 떨어진다고 봐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저도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물론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도 요즘 많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발음이 조금 뭐랄까 빌로우 퍼라고 할까요? 평균 이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의 컨텐츠 자체를 무시해요, 그냥.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소리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 사람처럼 뭐 영국 사람처럼 발음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뭐 미국 사람이라고 다 발음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ronunciation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그 pronounce 할 때의 어떤 그 발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통역사들은 그 enunciate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빨리 말하고 뭐 느리게 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박또박 하셔야 돼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이 편안해하고 좀 플레전트하게 사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스탠더드한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일단 일반적으로는 영국식이라면 BBC 영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라면은 뭐 아까 나이트닝 뉴스에 나오는 뭐 호스트 정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발음이 전범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리랑 뉴스 있잖아요. 아리랑 뉴스의 그 뉴스 앵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스탠다드한 거를 많이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리고 요즘 시험에서는 그런 트렌드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소리 기본 소리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뽑아요. 아예 내용을 거의 안 들어요. 교수님들이. 일단은 뽑아놓고 그거 훈련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아예 파닉스를 다시 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오케이? 그다음에 한영에 있어서 속도인데 제가 기계적으로 빨리 말하는 것은 아닌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국내파 학생들이 한영 통역을 시켰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인데 이 친구들은 기계적으로 외운 게 많아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영어가 나와요. 나오는데 AI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소리가. 그거는 오히려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생각의 퍼즈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물론 원어민들끼리는 워낙에 붙어 있는 말로 나오니까 걔네들은 우리가 한 호흡이 굉장히 영어권 사람들이 호흡이 길어요. 언어를 할 때. 근데 어쨌든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빨리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천천히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세트 프레이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의 발전이 그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advances in technology 이런 말을 하면서 advances in technology 이건 안 되죠. 그게 한 오브 정도로 붙어줘야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somebody has made progress 이런 말을 하는데 has made progress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흡 단위는 있는 거고 그런 셋 프레이즈에 있어서는 당연히 붙어 나가야 되는 거고 소리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이 단위가 끊기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대절 앞이라든가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안 해버리고 막 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게.
오케이? 그래서 그런 훈련도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영어 구술 능력해서 뭐 TT만 들었을 때 얼마나 영어다운가 이게 TT가 이제 타겟 텍스트를 말하니까 내용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은 내가 한영 통역을 할 때 한국어 원문이 이러니까 이따가 제가 조금씩 해볼 텐데 원문의 내용이 이거니까 나로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사고를 하고 약간 그 워드 포 워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10중 8구 영어 문장이 비영어적으로 가요. 그 흐름이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이해가 힘들죠. 영어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은 그렇게 그 굉장히 뭐랄까 좀 피키하게 교수들이 한국어 원문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옮기는가를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아이디어를 잡아놓고 이 친구가 얼마나 영어답게 풀어나가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타겟 텍스트만 봤을 때 영어다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시험에서 원문의 어떤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과 대략적으로 좀 더 영어답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후자를 택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응? 그건 나중에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들 통역을 할 때는 그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2차 시험 준비는 제가 아까 그 아이디어를 덩어리로 묶는 연습 뭐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다는 일단 내용이 1분 30초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영안이 보통 패러그래프로 하면은 한 3개 내지 4개 정도가 될 거예요. 패러그래프가 보통 영어의 글쓰기는 한 패러그래프당 하나의 타픽이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러면 타픽 센텐스가 나오고 그 부가적인 내용 또는 부연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예시가 나온 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통 1분 30초가 되면 크게 봤을 때는 타픽 센텐스가 한 4개 정도 존재하고 그 안에 부가 정보까지 생각하면 아이디어의 덩어리는 대략 8개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아이디어의 덩어리라는 게 그 청크라는 게 나누기 나름이겠지만 대략적으로 의미 단위로 봤을 때 의미의 덩어리로 봤을 때 8개 정도가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 스팬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메모리 스팬이 인간이 훈련을 하면 조금만 훈련을 하면 8개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논리적인 어떤 고리 내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연결 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8개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는 최대가 한 8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보통 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메모리가 약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따가 또 해보겠지만 어떤 내용을 들으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분명히 다 들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거짓말이야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어떻게 들었는데 기억을 못해, 그죠?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기억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단 듣기가 불안했던 거예요. 우선은 들을 때 분명히 놓치는 게 상당히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인간의 뇌라는 게 어떤 정보를 프로세스할 때 이 용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근데 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영어로 듣다 보면 그 에너지가 더 많이 분산이 돼야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을 암호를 해독을 해야 되니까 암호를 해독해야 되고 거기에 대응되는 한국어를 또 찾아 나가는 과정이 나중에 있어야 되고 어쨌든 메모라이즈 할 수 있는 힘을 상당 부분 뺏기게 돼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가 안정적이면 상대적으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 8개의 덩어리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굉장히 힘들어하게 돼요. 왜? 듣기가 잘 안 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한국어를 못 하겠어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용도 웬만큼 다 파악은 했는데 한국어로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와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저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가 안 나온다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좀 다 같이 슬퍼해야 될 일이죠. 그게 같이 안고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고질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우선 한국어로 그런 류의 말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저희가 통역을 하면 뭐 너 밥 먹었니? 너 지난주에 뭐 했니? 너 요즘 걔랑 잘 만나니? 이런 말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통역할 때. 그렇죠? 뭐 트럼프가 그죠? 김정은과의 전격 회담을 전격 제시했다.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음? 아버지, 오늘 트럼프가요. 김정은에게 회담을 전격 제시했는데 동북아의 정세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뭐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의 습관인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해줘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완결성, 뭐 적정 난이도 문헌칙을 활용, 매일 한국어 텍스트 발화 연습, 뭐 영한 얘기고요. 이게 저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류의 말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신문이 됐건 뭐 매거진이 됐든 간에 괜찮은 글이 있으면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뭐 사설이 됐건 시론이 됐든 간에 갖다 놓고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저기 우리나라에서 아나운서라고 하잖아요. 아나운서처럼 내가 한국어를 포멀하게 하는 걸 실제로 연출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그런 게 하루에 2, 30분이라도 해줘야지 입에 붙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오케이? 시원하게 말하는 거는 또 당연히 그렇겠고요, 그죠? 오케이. 한영 통역에 있어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건 금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해 시험을 보든 간에 요즘에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어느 해 시험 문제든 간에 나중에 분석적으로 보면 아 여긴 좀 어려웠겠다. 이 말은 좀 영어로 하기 힘들었겠다라는 부분들은 꼭 있어요. 시험이니까 변별력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집착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다음 말을 못해요. 빼세요. 내가 판단해서 어렵다라고 판단된 내용은 과감하게 빼세요. 감점은 되겠지만 내지는 아예 돌아가든지 빼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서 영어로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집스럽게 대부분 떨어지게 되죠. 나머지를 다 아예 못하게 되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정확성은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치고 나가는 힘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놨는데 보통 합격한 학생들의 굳이 공통점이 뭐냐라고 한영에 있어서 물어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치고 나가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좀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단어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저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어 하면서 한국어 어법이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죠. 하다 보면 저도 실수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내가 이 흐름에서 내가 어떤 말을 던지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죠. 계속. 내가 아이디어를 던져놓고 이걸 부연을 해야 되면 다시 부연을 하고 그죠? 영어를 글쎄요. 그러니까 비원어민이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기준할 때 제 기준은 그래요. 제 기준은 영어를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을 던져놓고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백트래킹을 굳이 안 하고 어법이 깨졌어도 어쨌든 I mean 하고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내가 부연이 필요하면 내가 친 동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부연하고 어쨌든 뱉어놓고 책임지고 뱉어놓고 책임지고 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 거의 마스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보통 저도 그렇고 영어권 사람들도 그렇고 원어민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딱딱 들어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가끔 학자들 중에. 근데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는 거고 말을 하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다 보니까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경험치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실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실제로 많이 말을 해본 사람밖에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뭐 시간 좀 저거 하니까 제가 좀 다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 일단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한영 쪽의 스피킹이니까
외워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외국어를 좀 이렇게 마스터해야겠다라고 덤비면 초기의 학습 곡선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괜찮아요. 훅 올라가요. 초기 학습 곡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How are you? Fine and thank 뭐죠? Fine, thanks and you.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입에 붙어질수록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스피킹 능력은 빡빡빡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초심자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부터인데 그 다음부터는 외워서는 안 돼요. 외워서가 해결이 안 돼요. 외워서 되는 거였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영어 제일 잘하겠죠, 전 세계에서. 그죠? 외우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우리가. 저희 선배들도 그랬고요. 뭐 외워서 되는 거였으면 그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경험한 만큼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는. 한국에서 저는 뭐 이렇게 전화 영어 내지는 뭐 회화 학원도 있고 뭐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하루에 5분 맞나요? 5분 10분 내지는 뭐 그 회화관 가면은 보통 몰라요. 요즘에는 대여섯 명 앉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이 떠드는 시간이 만약에 50분 수업이면 한 35분 40분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10분 정도를 나눠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각자에게 아주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한 2, 3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루에 2, 3분씩 해서 뭐 5분씩 했다 치시고 그죠? 뭐 일요일 날 쉬고 뭐 하면 어쨌든 한 달에 한 자리에 한 100분 1년에 100분이면 1시간 그죠? 반 정도라고 보면은 뭐 1시간 40분 1년에 한 10시간 하는 거예요. 1년에 10시간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1년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어를 하는데 그 정도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 외국어가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게 물론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좀 킵업한다는 느낌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맥센스 하긴 하는데 제 말씀은 이렇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고 외국에 어학연수 가는 것도 저도 어렸을 때 갔다 왔는데 저는 영어를 못할 때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못한 결정이었는데 영어를 못할 때 가다 보니까 가서 잘 놀다 오죠. 뭐 그렇게 되면. 근데 실제로 일본어를 더 배운 것 같아요. 나는 그 비기너 클래스 이런 데는 일본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뭐 중국 사람들도 있고. 그 제일 위험한 게 이 비기너들끼리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미가 잘 통해요. 그러면 그 눈빛으로도 잘 통하고 뭐 감정을 다 이해해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영어를 막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는 그걸 일일이 누가 이렇게 커렉트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언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배워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그거를 떨쳐내야 되는데 그게 또 힘들어져요. 생각보다. 특히 막 관사 같은 거 이상하게 막 입이 붙여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최소량의 어떤 경험치가 필요한데 그 경험치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영어를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집에서 영어 쓰면은 그쵸? 좀 재수 없고 결국 방법은 혼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학원을 다녀도 요즘에 솔직히 저도 뭐 비즈니스를 하니까 저녁에 저희 클래스가 거의 없어요. 저녁에 오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오시면은 한 달 다니고 나서 다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힘든데 이해가 되죠. 먹고 살기 힘든데 버스 타고 와서 또 하고 결국 혼자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근데 혼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런 건데 통역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좀 하겠는데 내가 말할 재료를 주는 거예요. 말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 주제를 일단 살짝 보고 뭐 요즘 보니까 뭐래더라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투 얘기를 합시다. 뭐 미투 무브먼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미투 무브먼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계제가 없잖아요 영어로. 그죠? 그러면
통역 텍스트를 가지고서 연습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아티클도 좀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표현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말할 거리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게 한국어 영어로 옮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미투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막 제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의 생각이건 내 생각이든 간에 어쨌든 말은 말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경험치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그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결국에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잘 쓰는 패턴들이 생기죠.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잘 쓰는 동사가 있고 내가 이렇게 썼더니 말이 잘 풀려라는 게 좀 체득이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엮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또 엮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뱉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입에 붙는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작업은 결국에는 혼자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세요. 녹음하세요. 통역 연습하면서 녹음하시고 뭐 처음에 초심자들은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연설문 같은 거 괜찮은 거 있고 뭐 에세이 같은 건데 쉽게 쓴 영어들 갖다 놓고 이렇게 방에 문제가 놓고 혼자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 하세요. 하고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시간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보내야 돼요. 통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런 과정이 그게 경험치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수업에 참여해서 발표를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긴장된 상황에서 연출이 되니까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경험치가 쌓여서 내가 통역을 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쌓이는 거지. 어떤 그 외워서 문장들을 몇 개 외워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조합을 해서 해봐야겠다. 그거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저는 봐요. 오케이? 시간이 좀 너무 오버돼서 일단 이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하고 여러분들 브레이크는 가져야 되니까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수업 했던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